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이너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지구가 보내는 가장 명백한 경고 신호 중 하나일 수도 있어요. 바로 북극 얼음이 녹아내리는 모습인데요. 근데 이 재앙적인 현상이 사실 역설적으로도 누군가에겐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기도 하고 있어요. 부산에서 네덜란드 호트담까지 기존 수에즈 운하보다 열흘이나 빠르게 갈 수 있는 꿈의 항로예요. 오늘은 이 북극 항로가 과연 한국에게 축복일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재앙으로 다가올지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이건 정말 그냥 엄청난 기회인 거거든요. 경제학자 중에서 이제 제프리 삭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책에 지속 가능한 발전의 시대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지리적으로 고립이 되면 빈곤을 일으키는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되게 강조를 했는데 반대로 말을 하면은 지리적으로 연결이 되면 부가 장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항에서 출발한 배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가지고 유럽에 가는 길은 인류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용을 해온 그런 최적의 경로였는데 근데 북극 항로가 이렇게 열리면은 여정을 무려 7,000km 시간으로 얘기를 했을 때 열흘이나 단축을 시키는 거예요. 그건 물류를 생각해보면 아니 택배비만 생각하면 엄청 멀면 해외 배송을 하거나 그러면 비싸잖아요. 물류로 봤을 때는 시간은 그냥 돈이에요. 그래서 더 빨리 도착한다는 거는 연료비가 줄고 운송비도 줄고 결국은 이제 수출적으로는 이게 경쟁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쟁력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데 되게 강력한 경제학적 논리로는 이게 열리면은 가까워지고 부가 생기겠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공짜 점심은 없어요. 북극 항로가 그러면은 열리는 이런 시대에는 시간 단축이라는 장점이 있는데 그 뒤에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아주 쉬운 막대한 비용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일단은 먼저 아주 현실적인 부분인데 이 항로로 가려면 예측 불가능한 유빙이 가득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일반적인 어떤 선박이 그냥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내빙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빙 선박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넘어갈 수 있는 배가 필요한 건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얼음이 진짜 뭐 끙끙이 이렇게 이제 얼어붙어 버리면은 그걸 뚫어가야 되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비싼 보험료를 내면서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항해 내내 러시아의 원자력 세빙선이랑 같이 동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서비스 비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 상상해보지를 못했던 비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류는 물론 거리도 중요하지만 근데 속도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예측 가능성인 거예요. 뭐 오늘 말 갖다가 내일 갑자기 얼어붙어 버리면 비용이 달라지고 그러면은 아직 글로벌 기업들이 여기서 신뢰하기가 어려운 너무나 변수가 많은 길이 된다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좀 더 근본적으로 따지면 문제 또 있어요. 북극 항로는 공공재인 바다 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러시아는 한 국가인데 거기를 거의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극 항로가 거의 그냥 사유지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러시아는 여기서 사실 아주 큰 수 몇 개 있어요. 첫 번째, 자국 법으로는 북극 항로에 통항하는 거를 규칙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자기가 관리를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게다가 세계에서 유일한 원자력 세빙선 함대를 독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길에 대한 실질적인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으로도 그렇고 힘으로도 그래요. 진짜 유명한 정치학자인데 시카고 대학교를 다닐 때 사실 제가 이분의 수업을 들었는데 존 미르스하이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미르스하이머가 강조를 했는데 국제정치는 결국 힘의 논리인 거예요. 규칙은 뭐 자유 뭐 무역 뭐 어떤 뭐 항로 이렇게 자유롭게 갈 수 있다라고 주장은 해도 통제의 힘은 따로 있으면 다르게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 항로를 순수하게 그냥 상업적으로 목적으로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운영하고 힘을 행사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행사를 할 거예요. 언제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런 이유로 통행료를 좀 조절을 하거나 허가제를 도입하거나 특정 국가의 어떤 선박을 막아보거나 이슈를 일으키거나 이럴 수 있는
있다라는 지정학적인 어떤 무기가 북극 항로가 열리면서 손에 쥐게 된 거예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한국, 특히 부산항에게 남의 일인가? 아니죠. 완전 관련이 많은 거잖아요. 부산항은 세계에서 5위권에 원래 드는 항구인데 컨테이너 환적 항구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컨테이너 환적 항구라는 게 거대한 배가 싣고 온 짐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번 내려서 다른 더 작은 배에도 옮겨 싣는, 그리고 반대로 하는 정류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환승소인 거예요. 여기서 바꿔 갈아타고 이렇게 옮겨가는 물류센터, 거대한 물류센터로 최적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북극 항로가 이렇게 열리고 북극 항로를 통해서 뭐 많이 오가기 시작하면은 그냥 일반 컨테이너도 있겠지만 여기서 핵심 화물은요 달라요. 그냥 물품이 들어있는 그런 컨테이너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제일 결정적인 거, 제일 비싼 거, 훨씬 귀한 거는요 LNG, 희토류, 이런 진짜 중요한 자원들이 오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원을 다루려면 그냥 일반적으로 단순히 뭐 옮겨가면서 이렇게 싣는 게 아니라 저장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LNG를. 그리고 가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희토류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절도를 통해서 또 내륙으로 어디에 보내거나 아니면 뭐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국가에게 전달을 할 수 있는 복합적 허브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건 마치 그런 거랑 비슷해요. 국도 시대에 가장 잘 나가던 그런 휴게소가 있잖아요. 도시 전체를 우회하는 새로운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위기를 만든 상황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성공적인 방식이 있었어요. 그거에 안주를 하는 순간 미래의 흐름에서 완전히 소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다 보니까 부산항 그리고 한국 앞에는 두 가지 미래의 시나리오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어떤 거를 선택할지를 고민해 봐야 되겠죠. 첫 번째 시나리오는요, 지금처럼 그냥 컨테이너 환적이라는 그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면서 그걸 그대로 이렇게 이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북극 항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새로운 어떤 부가가치가 있는 것들을 봤을 땐 사실 중국이나 다른 경쟁 항구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부산항은 조금씩 중요성을 좀 잃어가는 그런 과거의 유산으로 그냥 이렇게 가겠죠. 그런데 그건 뭐 제일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두 번째 시나리오도 있겠죠. 과감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그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항구의 체질을 좀 조절을 하는 거예요. LNG를 위한 터미널을 설치하고 자원을 비축하거나 어떤 가공을 위한 단지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뭐 유라시아나 이제 아시아의 다른 지역이랑 철도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연계가 돼가지고 그 연결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뭔가 북극 항로로 오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화물을 위한 새로운 인프라를 이렇게 추가를 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된다면 그러면 북극 항로 시대의 어떤 진정한 복합 물류 허브로 거듭이 될 수 있겠죠. 역사학자 중에서 여러분이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사피엔스를 썼잖아요. 거기서 쓴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인간의 역사는 그냥 상상과 협력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질이 뭐 역시 고정된 운명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과거를 보면 비슷해요. 과거에 뭐 육지의 실크로드가 막히면 뭐 막히자마자 어떻게 하게 됐죠?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바로 인류는 바다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내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요, 베네치아에 완전히 좀 집중되어 있었던 것들은 뭐 리스본으로, 암스테르담으로 이렇게 이제 옮겨간 거예요. 세계의 경제 중심이 바뀐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기후변화로 인해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북극의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전환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그거를 목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길을 어떻게 만들고 어디로 돌리고 어떻게 정하고 관리를 하느냐,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21세기의 새로운 지리가 선택이 될 거예요. 결론적으로 북극 항로는 단순히 뭐 축복일까 재앙일까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한국이라는 국가의 위상에 대해서 미래를
어떻게 다시 설계를 할 것인가, 어떻게 포지셔닝을 할 것인가 라는 그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막 던지고 그거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현타의 촉매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북극 항로의 성공 여부 뭐 어떻게 될까 예측하는 게 아니라 어떤 미래가 오더라도 살아남으려면 적응력을 갖춰야 된다는 말인 것 같아요. 옵션을 만들어내야 돼요.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리는 더 이상 그냥 주어진 상수가 아닌 거예요. 기술이랑 환경, 지정학적 전략에 따라서 끊임없이 그걸 재창조할 수 있는 아주 동적인 변수인 거예요. 이거야 북극 항로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한국은 북극 항로가 열리는 시대에 어떤 나라가 될까요? 여러분은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어요?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꼭 북극 항로에 열리는 시대 그런 거에 대한 여러분의 상상이나 예측이나 의견들을 꼭 댓글로 한번 공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타일러 볼까요? 끝까지 재밌게 잘 봐주셔가지고 꼭 추천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어요. 요것도 재밌고 요것도 재밌어요.